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예. 자, 오늘 1주차 이제 핵심 요약이죠. 이제 이 책으로 3순환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번 과정은 좀 빠르게 나가게 됩니다. 교재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28쪽 앞에 권리 변동은 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법률행위 종류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를 뭐 계속 공부해 왔는데 법률행위라는 건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고 했냐면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했고요. 그럼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니까 효과가 발생되는데 얘는 무엇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 내가 의사표시 했으니까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의사표시랑 상관없이 법률 규정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있었죠? 우리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준법률행위. 그래서 왼쪽에 준법률행위.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 가면 물권 변동도 마찬가지죠. 법률 행위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 법률 규정으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는데 준법률행위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는데 의사의 통지는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각종 최고. 그렇죠?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 무권 대리에서 최고 나오면 성질은 뭐야? 의사의 통지죠. 그럼 무권 대리에서 최고 했는데 본인이 확답을 안 하면 추인의 효력이 생겨요? 거절의 효력이 생겨요? 거절.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거절의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법률이 규정하니까. 131조에서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법률이 정하기 때문에 효과가 생기는 거지 의사표시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끝에 최고나 통지가 들어가면 얘네들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다라고 불렀고요. 그럼 법률행위 종류는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라고 불렀어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죠.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서 성립하는 거고, 근데 이제 단독행위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소라는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취소 사유가 법률로 정해져 있죠. 언제 취소해요? 착사,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지 다른 사유에서는 취소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되고 그리고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뭘 붙이면 안 돼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불리하니까 조건을 못 붙인다고 했으니까 상대방에게 이익만 되면 조건을 붙일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익만 되는 단독행위 어떤 거 있었어요? 조건 붙이는 단독행위는 채무 면제나 유증 이런 거 또는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붙일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었죠. 우리가 이거 외울 때 뭐라고 외웠어요? 채상, 채무면제, 상계, 채상, 취철, 동추, 해해 이렇게 외웠었죠.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제포 이렇게 외웠어요. 유언유증,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소유권의 포기.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은 유제포 이렇게 외우니까 포기는 무조건 상대방 없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공유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하거나 제한물권을 포기하는 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공유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들이 존재하잖아요. 상대방 있는 거고 그리고 취득시효 이익은 누구한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을 때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하죠? 완성 당시 소유자. 그러면 취득시효 이익 포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라고 해서 전부 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유죄 무슨 포기라고요? 소유권 포기. 유죄
소포. 유재석이 소포를 보냈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러니까 소유권 포기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물론 이제 점유권 포기도 그렇긴 한데 나머지 공유지분 포기나 취득 시효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동행위 있었죠. 합동행위는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이렇게 모여드는 거,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의사를 모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합동행위다라고 불렀고, 대표적인 건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종중이나 교회에서 총회결이라는 것도 의사를 모으는 거니까 합동행위다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본 게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인데 이건 무엇에 따른 분류라는 거야?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채권행위라는 건 대표적으로 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행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럼 이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채권행위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의무부담행위라고도 부르죠. 처분행위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었는데 둘 다 처분행위예요. 처분을 했으니까 이행의 문제는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중에서 뭘 처분하는 거야, 얘는? 물권을. 그러니까 채권행위랑 물권행위로 나누면 물권행위라는 것은 물권을 처분하는 거야. 그럼 대표적인 물권 뭐 있겠어요? 소유권 이전행위 또는 뭐 저당권, 지상권 이런 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물권행위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긴 한데 물권이 아니라 다른 권리를 처분하는 걸 준물권행위다라고 불렀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채권양도, 채무면제. 채무를 면제하면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남지 않아요. 남지 않죠. 그럼 처분입니다. 근데 얘가 처분한 건 지금 물권이 아니라 뭘 처분한 거야? 채무를 면제했다는 건 채권을 처분한 거잖아요. 채권 양도나 채무 면제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을 처분한 것이고, 그럼 얘는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물권행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준물권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험상으로 유의하실 점은 무권리자의 행위예요. 그럼 무권리자가 채권행위를 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뭐야? 무권리자가 계약을 한 거야. 그러면 요건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하죠. 유효. 왜?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근데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하면 그건 이제 유효가 아니라 무효가 되는 거죠. 구별되시죠? 그럼 이제 우리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타인 권리의 매매.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닌데 남의 것을 매매했대. 그럼 얘는 지금 채권행위한 거예요? 처분행위한 거예요? 매매라는 건 뒤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을까? 계약. 그러면 타인 권리의 매매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채권행위한 거예요? 처분행위한 거예요? 계약을 했다니까. 매도, 양도 이게 아니라 매매 계약을 했다고. 그럼 이건 타인 권리 매매라는 것은 권리가 없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하죠. 유효.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무권리자가 처분을 했대요. 양도한 거죠. 무권리자가 양도했다라고 하면 요건 유효다, 무효다? 요건 무효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같이 이어서 봤던 건 무권리자가 처분하면 무효가 됐어요. 무효. 근데 이걸 나중에 권리자가 추인할 수 있죠. 그럼 이때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무권대리에서 본인 추인 규정이 유추 적용돼요. 무권대리. 그럼 조심하실 점은 무권리자가 처분한 걸 권리자가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된다라는 걸까요?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소급표가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그 이유는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에서 본인 추인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라고 했던 거죠. 자, 여기 이제 법률행위 종류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사표시에 따른 구별,
두 번째는 이행의 문제에 따른 구별. 두 가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방식이 요구되면 요식행위고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면 불요식행위다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제3법상의 행위는 전부 다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전부 다 불요식이죠. 불요식. 그럼 대표적인 요식행위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요식행위로 전해요. 혼인하면 뭘 해야 돼?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고, 출연행위와 비출행위는 뭐 중요하진 않은데 마지막 확인차 안에서 보면 출연행위라는 건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고, 출연행위를 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고 다른 사람 재산이 증가되는 행위를 출연이다라고 불러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증여를 했어요. 증여하면 나의 재산은 감소되고 상대방의 재산은 증가되는 거죠. 또는 매매를 해도 마찬가지. 매매하면 나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니까 내 건 감소되고 상대방 건 증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 받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재산권 가지고 보는 거니까. 그럼 비출연행위는 얘랑 다른 거죠. 자기 재산이 감소되지 않거나 감소되었어도 남의 재산의 증가가 없으면 이걸 비출연행위다라고 불러요. 그럼 조심하실 점은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는 출연이겠어요? 비출연이에요? 소유권을 포기하면 나의 재산은 어떻게 되죠? 감소되는데 상대방 재산의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행위예요? 상대방 없는 행위예요? 상대방이 없죠. 그럼 소유권을 포기하면 내 재산은 감소되어도 상대방 재산이 증가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건 출연행위가 아니라 비출연행위.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얘는 좀 조심하시고, 근데 뭐 안 조심하셔도 돼요. 시험에 예전에 20년 전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거니까 얘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법률행위의 요건이랍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인데, 일반적인 것부터 보면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목이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고 했던 건 만약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OX.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틀린다라고 했죠. 조심하실 점은 무효 또는 취소. 무효나 취소라는 건 성립의 문제예요? 효력의 문제예요? 효력이죠. 그럼 효력을 논의한다는 건 최소한 성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이건 불성립이에요. 불성립.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존재가 되는 것이지 무효나 취소라는 말을 쓰면 틀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 할 때 뭘 공부했었냐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불합의. 그러면 불합의면 계약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당사자의 숨은 불합의가 있었던 경우에 그 계약은 차고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불합의면 아예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차고 취소라는 말을 논의할 수가 없다. 항상 무효나 취소라는 말을 쓴다는 건 성립 요건은 최소한 갖췄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전부 유효가 되는 건 아니죠. 유효가 되려면 다시 뭘 갖춰야 돼?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은 돼요. 성립은 되는데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이때 능력은 우리가 세 가지를 봤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세 가지 모두 갖춰야 돼요. 권리 능력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까 이건 뭐 수험상으로 논의되지 않고,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의사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술에 만취한 사람,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럼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요거 무효예요? 취소예요? 요건 무효. 요건 무효. 아예 무효가 되고,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 세 종류 있었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럼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법률행위라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면 요건 무효가 아니라 뭐다? 취소예요. 취소.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능력과 관련되는 무효나 취소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따라서 이 능력과 관련되는 무효나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제3자가 보호되느냐라고 물으면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였죠?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제 목적이 있으면 성립은 하는데 유효하려면 목적이 4가지를 갖춰야죠. 확가, 적사.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돼요.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으면 그건 무효가 될 텐데 이때 이 확정이라는 건 계약 성립 시에 다 확정돼야 돼요. 이행할 때까지 확정하면 돼. 이행 시까지. 그리고 가능해야죠. 만약에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면 그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적법해야 되고 반사회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우리 의사표시에서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하면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봤어요.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는 것으로 공부한 게 몇 개요? 3개. 뭐 있었어요? 비진이, 통정, 착오. 비진이, 통정,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였고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건 뭐였어요? 사기강박.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서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성립 요건과 일반적인 효력 발생 요건이야. 근데 일반적인 것들은 요 3가지만 있으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더 요구하는 특별 성립 요건이 있겠죠.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요물계약은 우리 뭐 있었죠? 현, 대, 개, 보 4가지 있었죠.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계약금 계약인데 계약금 계약은 합의만 하면 돼요? 계약금을 지급해야 돼요? 지급해야죠. 인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면 약정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해도 될까요? 전부 지급해야 될까? 전부 지급해야 되고 일부만 지급하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혼인계약에서 신고 이런 것들은 특별 성립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특별 효력 요건은 대리행위를 했어요. 그럼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효과는 누구한테 가죠? 본인. 그럼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려면 그 대리인에게 요 능력이 있고 확가적사 요것만 갖춘다고 본인에게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 이외에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죠. 만약에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니까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거죠. 이것 외에 일반적인 것 외에 또 다르게 요구하는 특별 요건이라는 거야. 자, 조건기한 나왔어요. 조건기한은 우리가 수업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본 게 성립의 문제예요? 효력의 문제예요? 효력의 문제지. 그럼 이건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는 건 특별 효력 요건. 우리가 이런 거 봤었죠. 갑이 을한테 친구야, 너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부동산 증여할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진짜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증여계약이 조건부 증여계약이 이때 성립하는 거예요? 효력이 생기는 거야? 효력이 생기는 거지. 성립은 언제 됐냐면 합격하면 증여해 줄게 응 고마워라고 합의했을 때 이미 성립한 거고 얘가 시험에 합격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건기한 얘기할 때 조건기한의 정의가 나왔는데 성립이란 말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효력의 문제.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했어요? 뭘 받아야 유효해? 허가. 이것만 갖춘다고 유효한 게 아니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끔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죠. 농지매매에서 농취증,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죠. 그러니까 농지매매에서 농취증 없어요. 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한 거예요. 농취증은 나중에 보완하면 되는 거지 이게 없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험이 좀 유치하게 내면 둘을 섞어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섞은 다음에 다음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립에 관한 문제인지 효력에 관한 문제를 나눠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무효가 되는 건 뭐였어요? 원시적 불능. 그럼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렇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문제가 나와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나오죠. 요건 이제 계약법 가면 자세히 볼 테니까 그때 좀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얘기예요.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랑 후발적 불능이 있었는데 무효가 되는 건 원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무효가 되는 원시적 불능이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원시적 불능이라고만 쓰면 요 말이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면 이때 무효가 되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논의됩니다.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손해배상으로 뭘 배상하는 거죠? 신뢰액. 그럼 신뢰액을 배상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여야 돼? 원시적 불능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선의무과실의자에게 거래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선의무과실의자에게 신뢰액을 배상하는데 한도가 있었죠. 뭐가 한도야? 이행이익을 한도로 신뢰액을 배상한다. 갑이 을한테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언제 계약했냐면 예를 들어 3월 9일 날 계약을 했어요. 3월 9일 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 3월 8일 날 화재로 전소된 상태였어요. 3월 8일 날 건물이 소실되었는데 3월 9일 날 매매 계약을 한 거야.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계약을 할 때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리고 목적물이 멸실됐으니까 간만 소유권 이전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그런 불능을 뭐라고 불렀어요? 객관적 불능이에요. 그렇죠? 나만 못하면, 당사자만 못하면 객관적 불능이 아니라 주관적 불능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병거예요. 병거. 그럼 사서 넘겨주면 되죠. 근데 못 넘겨주게 됐대. 소유권 이전은 불능이 됐어요. 이건 객관적 불능이에요? 주관적 불능이에요? 이건 갑이 못하는 거지 아무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되겠어요? 담보 책임. 전부 타인 권리 매매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논의되는 거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려면 원시적이면서 또 뭐야? 객관적. 그리고 일부 불능이에요? 전부 불능이에요? 전부 불능이지. 그럼 만약에 갑이랑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일부가 이미 멸실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부가. 그럼 이때도 역시 뭐가 나와야 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니라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이 논의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온다는 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 갑은 이미 멸실, 소실되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무과실의자에게 계약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면 이 계약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뭘 배상하라? 신뢰. 얘가 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음으로 들어간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얘기예요. 기억나시죠? 설명드리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떻게? 계약법에 가야지. 이건 지금은 그냥 가볍게 보는 거고 계약법에 가면 또다시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일부 불능에서도 나와요? 전부 불능에서만 나와요? 일부 불능에서는 담보 책임만 나온다라고 했고, 자 그럼 이제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해요. 그러니까 갑이 을이랑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을 예를 들어 3월 9일 날 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3월 11일 날 목적물이 멸실된 거야. 그럼 이제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그럼 이 경우에는 계약이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 뭐다?
유효. 그러니까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하여 무효가 된다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불능이 되어서 소유권을 못 넘겨준 것이 채무불이행 문제예요? 위험부담의 문제예요? 모르는 거지. 뭘 보셔야 돼요? 이게 멸실된 게 이 인도 의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를 보셔야지. 만약에 갑의 잘못으로, 갑의 채무자의 잘못으로 멸실됐어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야? 이건 채무불이행이지. 근데 얘 잘못 없이 자연재해로 멸실되었다, 제3자가 불냈다 이러면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갑의 잘못으로 멸실되었다면 채무불이행이니까 을은 계속 기다릴 이유가 없지. 불가능한데. 그럼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해야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때 해제할 때 을이 갑에게 최고해야 돼요? 최고할 필요 없어요. 불능이니까 요건 불능이니까 최고나 이행기 다 필요 없고 즉시 해제한다고 했고요. 그럼 채무자의 잘못이 없으면 이제 위험부담이에요. 그럼 만약에 갑의 잘못으로 멸실되었을 때 위험부담이 문제된다라고 써 있으면 OX. 이건 틀리는 거죠? 위험부담은 언제만 논의된다고요? 갑의 잘못이 없을 때. 잘못이 있으면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가는 거야. 그럼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인도 의무자, 채무자 부담주의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얘한테 매매대금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대금 받을 수 있지. 그럼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 나와야죠. 뭐 또는 뭐야? 수령 지체 중에, 채권자 지체 중에 불능이거나 또는 채권자의 잘못이 있으면 그때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 위험부담은 원시적 불능에서도 논의된다, 후발적 불능에서만 나온다. 오로지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대가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가가 나왔다는 건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지, 쌍무계약. 그럼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에서는 위험부담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건 일방적으로 주는 거니까 편무계약에서는 위험부담이 논의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이게 537조 규정인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었어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계약법에서는 임대차 전까지 다 뭐라고요? 임의 규정이다. 이게 이제 불능과 관련되어서 전개되는 문제고 이게 뭐 지금 기억이 나서 쫙 전개되면 참 좋겠지만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지금 그냥 가볍게 본 거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자세하게 볼 거야. 계약법에 가면. 제가 처음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계약법 가면 자세히 볼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쭉 써 있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신뢰액을 배상해야 되고요.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이때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 불능의 원인이 채무자의 잘못이 있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채무불이행. 그리고 두 번째, 채무자의 잘못이 없으면 그때는 위험부담이 논의된다라고 한 거야. 그럼 이제 좀 전에 유효하려면 목적이 확가적사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 번째, 확정성. 이행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고요. 성립 시에 다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성. 불가능하면 이제 무효다라고 했고요. 이때 가능이냐 불능이냐는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뭘로 정한다고 했냐면 사회 통념으로 정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슬슬 시험에 나오는 것들 나옵니다. 적법성, 법률의 규정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별했던 건 강행 규정이 있었고 임의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럼 강행 규정은 다시 효력 규정이랑 뭐가 있었어요? 단속 규정. 임의 규정은 말 그대로 임의적인 것이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이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강행 규정은 지켜야 됩니다. 위반하게 되면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효력 규정에 위반되면 아예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죠. 무효예요. 근데 단속 규정에 위반되면 무효해요? 유효해요? 유효하죠. 처벌은 되더라도 단속은 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럼 시험에서 가끔 나오면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를 구별하실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유의하실 점은 우리 판례는 특별한 말 하지 않고 강행 규정 위반이라고 쓰고 있어요. 강행 규정 위반. 그럼 뭘 말하는 거야? 효력 규정을 말한다라고 했죠. 단속 규정일 때는 반드시 단속 규정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그러면 이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대표적인 효력 규정. 여기 써 있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효력 규정은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 그리고 관할관청 허가 없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 이것도 역시 무효예요.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재단법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재산입니다. 그러면 이 재산을 처분한다는 건 정관 변경 사항이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근데 주무관청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건 아예 무효가 되고요. 세 번째, 법률이 정하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대. 그러면 전부 무효는 아니지만 뭐는 무효야? 초과된 부분은 무효가 된다. 이건 대표적인 효력 규정이고요. 자, 단속 규정. 가장 쉽게 내면 1번이죠. 무허가 음식점 또는 무허가 숙박업소의 영업행위는 단속을 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똑같아요. 무허가 숙박업. 시험에서 중요한 건 3번, 5번이 매우 중요하죠. 3번은 뭐야? 중간. 이건 우리가 늘 본 것처럼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고요. 그리고 5번 보시면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뭘 했어요? 직접 거래. 직접 거래를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위반해서 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구주택법상 전매 제한을 뒀는데 전매 제한을 위반하고 전매했다. 그럼 이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을 섞어놓고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야. 그래서 위반했을 때 무효인 거냐 유효한 거냐라는 거 보시고, 그러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중개보수 약정 중에서 한도를 초과하면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거야. 강행법규라고 써 있으면 무슨 규정이라고요? 효력 규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개설 등록하지 않고 이 경우에 중개보수를 받기로 했대. 그럼 이 중개보수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중개보수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무슨 법규예요? 강행규정, 강행법규, 무효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비교되는 건 지금 1번의 경우에는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면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업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죠.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야.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이 아니라 우연히 일회적으로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대. 이건 무효다, 유효하다? 요건 유효다라고 했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중개 보수를 받기로 하는 행위를 했다면 무효지만 아주 우연하게 한 번 했다. 그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게 확가, 적사 중에서 확정, 가능, 적법까지 받고 이제 제일 중요한 사회적 타당성이죠. 얘는 매년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라는 이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이고, 그리고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계약 시예요? 이행기예요? 계약 시.
일단 시험에서 나왔는데 잘 모르면 그냥 계약시 증변 일반적으로 한 7, 80%는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이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계약시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계약 체결 후라는 말이 써 있으면 이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닙니다. 그렇죠? 계약 체결 당시이기 때문에 후에 뭐 알았네, 몰랐네 이런 말 써 있으면 반사회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모습들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윤리질서 위반,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첩계약이죠. 그러니까 첩계약은 처가 동의해 주었다면 유효가 된다. 그래도 무효다. 그래도 그렇죠. 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예요. 다만 첩관계를 그만두는 것을 조건으로 단절하면서 뭐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기로 했다면 그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 그러니까 끝내면서 하는 건 유효가 된다라고 했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건 범죄 관련 행위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 이중매매는 뭐 매우 중요하니까 따로 뽑아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행위.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우리가 본 건 뭐 있었냐면 평생 시리즈 있었죠.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아요. 저는 평생 당신 회사에서 일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사회적 무효. 생존의 기초를 처분한다. 대표적인 판례 뭐 있었어요? 사찰 판례.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인 임야를 처분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사찰은 이 임야가 없으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이 임야를 처분했다는 건 결국 뭘 처분한 거예요? 생존의 기초를 처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행성이 심한 건 뭐 볼 것도 없죠. 도박 관련 전부 다 무효. 주의하실 점, 동기의 불법. 그러니까 동기의 불법이라는 건 뭐였어요? 법률행위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이다. 우리가 들었던 예는 뭐 있었냐면 칼을 한 자루 샀는데 칼 살 때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샀다. 또는 어떤 주택을 임대차했는데 임대차할 때 그 동기는 이 집에 도박장을 개설할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계약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계약을 하게 되는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그러면 동기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치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동기는 영향을 안 주니까 계약은 유효한데 언제 무효가 된다? 불법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두 번째,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일단 우리 의사표시 구성 요소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동기는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됐다고 해서 계약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이 반사회적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표시가 되지 않았어도 상대방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면 그때는 무효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였냐면 이중매매. 일단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무효해요? 원칙은 유효하죠. 근데 이제 반사회적인 경우를 보는데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을은 등기 주세요라는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갑이 약속을 어기고 병에게 이중으로 매매하여 등기를 넘겼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중매매를 논의하는 건 갑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이중매매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 계약금은 뭘로 추정하는 거야? 해약금. 그러면 갑이 하기 싫으면 얘한테 계약금 받은 거 2배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누구한테 팔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가 계약금뿐 아니라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매매했을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왜? 얘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소유자에게 산 거예요? 소유자. 자유경쟁의 원칙상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면 반사회적 무효가 돼요. 이 병이 적극 가담했다, 요청했다, 또는 뭐 권유했다 이런 말 써 있으면 이제는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적극 가담이란 우리 판례가 알고서도 이를 요청한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알고 요청을 한 거예요. 알고 요청한 단계.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적극 가담이란 말을 썼지만 다른 시험에서는 요청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알고서도 요청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를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회질서 위반.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어디서든지 간에 적극 가담이란 말 써 있으면 볼 것도 없이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사회적 무효. 그냥 무효 아니고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을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적극 가담으로 무효가 되면 있죠. 이제 을은 소유권 받아올 수 있어요. 이행불능이 풀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받아오려면 일단 얘 등기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해야죠. 그럼 이제 시험에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건 을이 병의 등기를 말소시킬 때 직접 말소해요? 갑을 대위해야 돼? 대위하죠. 직접은 안 되고 대위 말소예요. 대위 말소. 왜냐하면 얘가 가지는 권리는 채권적이잖아요. 등기 청구권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대신해서 말소해야지 직접 말소할 권리는 없다. 두 번째, 을은 이중매매가 자기 채권을 침해한다는 걸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권자 취소권. 없어요. 안 된다 그랬죠? 우리 시험에서 채권자 취소권이 되는지가 딱 2번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중매매. 이중매매에서는 뭐라고 꼬드겨도 무조건 채권자 취소 안 되는 거야. 두 번째는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중매매에서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에서 나오면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요, 지금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고 요건 무효니까 대위 말소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갑이랑 병이 이게 무효인 걸 알아요. 그럼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이 매매는 새로운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없다?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는 경우 꼭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139조에 가면 무효편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효행위 추인이잖아요. 그럼 무효행위 추인하면 일단 소구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였죠.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뭐야?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으로 유효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몇 조 위반이야? 103조. 반사회적 무효죠. 그럼 추인한다고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는 거야.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첩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그럼 첩계약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한다고 새로운 첩계약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추인으로 유효화될 수 없다. 근데 얘가 적극 가담했다는 건 을의 채권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알았다. 야, 그거 을한테 팔려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팔아줘라고 얘가 꼬드겼다면 병은 을의 채권을 침해한 거야. 그러면 이때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채무불행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얘랑 무슨 계약한 적은 없으니까 채무불행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야. 자, 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뭐 있었냐면 병이 A의 대리인으로 가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적극 가담한 병이 대리인이었는데 그럼 뒤에 뭐 나오겠어요? 본인은 자기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고 나오겠지. 그러면 무효예요? 유효야? 그래도 무효죠.
A가 몰랐어도 무효다. 왜 그렇다고 했냐면 우리가 대리에서 공부할 때 대리인이 법률행위라면 의사의 흠결이나 하자 등은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전부 다 대리인, 전부 다 대리인. 본인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이 몰랐어도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전부 다 대리인 기준인데 본인 기준이 하나 있었죠. 이게 뭐야? 불공정행위에서 궁박. 궁박은 본인 기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리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병이 정한테 부동산을 팔았어요. 근데 이 제3자 정은 이 병이라는 애가 적극 가담했다는 걸 전혀 몰랐대요. 선이었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중매매에서는 반사회적 무효고 절대적 무효니까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게 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형태죠.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이 정도 사례를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원칙은 유효. 원칙은 유효. 자, 근데 무효가 되는 경우는 배임행위에 뭐 있어요?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 그러면 반사회적 무효가 돼요. 그럼 만약에 갑이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예요. 갑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인데 병이 적극 권유해서 샀대. 반사회적 무효야 아니에요? 아닌 거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이중매매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중도금 이상을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합니다. 새로운 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무효행위 추인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제1매수인, 을이죠. 을은 제2매수인 병에게 자기 채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제1매수인은 등기에 어떻게 찾아올 거냐? 직접 할 수는 없어요. 왜? 채권이니까. 그럼 얘는 자기 당사자인 매도인을 뭐해서 대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그럼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아까 정이었죠. 정. 얘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저 채권자 취소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중매매 법리는 다른 데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예를 들어 뭐 이중으로 증여했다, 저당권 설정했다, 또는 뭐 이중 임대차 다 똑같아요. 다 어떤 말이 나오면 반사회적 무효다. 적극 가담 나오면 반사회적 무효. 그럼 이제 반사회적 무효에 대한 효과인데 일반 무효와는 달리 사회질서 위반이면 뭐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죠. 자, 이거 보시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불법의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대요? 수익자에게만 있다. 그럼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회질서 위반. 그러니까 다른 무효가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면 일반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아니라 불법 원인급여. 반사회적 원인으로 급부한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불법 원인급여는 일반적인 무효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오로지 어디에만 적용된다. 사회질서 위반. 그럼 강행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 강행 규정은 전부 다 반사회적 행위예요?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지. 그러면 강행 규정 중에서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무효니까. 근데 강행 규정 중에서 사회질서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면 그때는 돌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3조와 746조는 동전의 양면이다. 표리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갑이 을한테 계약을 하고 부동산을 넘겨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계약이 무효였대. 무효.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면 소유자는 누구라는 거야? 갑이죠. 그럼 일반 무효의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넘겨준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효나 취소가 됐다라고 써 있으면 내 거 돌려받는 거야. 근데 이게 일반 계약이 아니라 첩계약이었어. 첩계약. 그럼 첩계약이면
일반 무효가 아니라 뭐야? 반사회적, 사회질서 위반이야. 그러면 이때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면 이때는 돌려받을 수 없어. 이건 뭐가 적용되는 거야? 불법 원인급여.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을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효면 소유자는 갑인데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면 못 돌려받으니까 반사적으로 누가 소유자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통정오입 표시 공부할 때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갑과 을이 짜고 가장매매 둘이 짜고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줬어요. 통정오입 표시. 그러면 통정오입 표시는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아니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가장매매하는 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지.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야. 근데 이게 사회질서 위반이면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면 요 을이요, 첩계약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병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 병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면 소유권 취득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렇죠? 얘는 선악불문하고 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왜? 얘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소유자에게 산 거야? 소유자에게 샀으니까 선악불문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했죠. 유효하다. 등기는 유효다라는 거고. 근데 이 조문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단서 조항에 보니까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반사회적 원인이 누구한테 있대요? 수익자. 그러면 급여자는 반사회적 원인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 갑이 을에게 줬단 말이에요. 갑이 을에게 뭔가를 줬대. 그럼 여기서 수익자는 누구예요? 얘가 이득을 본 수익자고 얘는 급여자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반사회성이 없거나 미약하고 을은 반사회성이 크대. 그럼 누구를 응징해야 돼요? 을을. 그러면 갑은 을에게 준 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게 해줘야지. 그게 단서죠.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대. 그럼 누구한테는 없다는 거야? 준 사람, 급여자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정한 거죠. 그래서 얘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너는 반사회적이니까 못 돌려받아 라고 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에서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판례가 뭐가 있었어요? 이거 소비대차 판례 있었죠.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했어요. 연 1200%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자 제한법이 있잖아요. 이자 제한법에서 지금 얼마 이상 이자 받으면 안 되죠? 맨날 내려가서 지금 25%였다가 또 내려갔나요? 하여튼 그건 뭐 모르는 게 좋죠. 이자 제한법, 이자 제한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는 이자 제한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행 규정, 당연히 효력 규정입니다. 그거 위반하면 무효였는데 근데 이자 제한법이 폐지가 되죠. 언제 폐지됐어요? IMF 때. IMF가 닥치니까 돈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이자 제한법에 걸려서 돈을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자 제한법을 폐지합니다. 그럼 이자 제한법이 없어지니까 이런 일들도 막 생긴다. 그럼 이 경우에 이자 제한법으로 규율을 못하니까 뭘로 규율을 하겠어요?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이거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어. 그럼 뭘로 다 묶어버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좀 안정이 된 다음에 이자 제한법이 다시 이제 새로 생겼지만 이자 제한법이 없으니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화시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을이 연 1200% 이자 약정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2달치의 이자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을이 이거 못해 먹겠다. 소송을 제기했더니 우리 법원이 이런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현저한 고율의 이자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라고 판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이제 앞으로 이 터무니없는 이자를 줄 필요는 없죠. 뭐가 됐으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미 지급한 2달치의 이자, 사회질서 위반에 반하는 이 이자 부분에 반환 청구가 되겠느냐라는 문제예요.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반사회성이 있죠?
얘가 나쁜 애지, 얘가. 그럼 을은 피해자잖아요. 얘가 피해자고 얘는 수익자예요. 그럼 반사회성이 피해자에게만 있거나 또는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반사회성이 피해자에게만 있다고 그랬어요? 말을 잘못한 거고, 요 갑에게만 반사회성이 있고 피해자는 반사회성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얘는 반환 청구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러서 준 사람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거지만 피해자, 반사회성이 없거나 우리 판례는 소위 불법을 비교해서 불법성이 약한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이 이 남편이 그 일하러 나가서 공사장에 나가서 아주 크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일을 못하니까 아내가 일을 하는데 이게 다방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요 아내한테 누가 접근했냐면 악덕 포주가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꼬드기냐면 당신 남편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거 다방에서 일해서 몇 푼 돈 벌어? 나랑 함께 일해. 라고 하면서 이제 성매매를 권유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유혹에 못 견디고 계약을 합니다.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돈을 받으면 5대 5로 나누기로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된 건 얘 이름답게 50%를 주지 않고 지가 다 먹은 거지. 받아서 안 준 거야. 그러자 A가 악덕 포주를 횡령죄로 고소합니다. 자, 형사사건이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50%가 누구 것이어야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야? A 거야지. 그러면 A 거가 아니라 전부 다 이 악덕 포주 거라면 횡령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이 50%에 대한 권리가 A에게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왜? 성매매는 반사회적 행위거든. 그러면 이 경우에 불법성을 비교한다는 거야. 그러면 요 A에게 불법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만큼 있어요. 근데 얘 불법성을 봤더니 얘 불법성은 장난이 아닌 거지. 있다만 거예요. 그러면 불법성을 비교했더니 얘가 현저하게 큽니다. 그러면 A는 얘한테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준 거죠.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횡령죄가 성립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법조문상으로는 수익자에게만이라고 써 있지만 꼭 수익자에게만 있고 급여자가 하나도 없을 때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불법을 어떻게 하겠다? 비교해서 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수익자에게 불법성이 현저하게 크다면 급여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불법 원인급여.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면 불법 원인급여가 되어서 못 돌려받아요. 여기서 이제 불법 원인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 써 있다. 강제집행 면할 목적이면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조단의 팁 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세금, 양도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회피 목적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들어갔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거고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결국 못 돌려받는다는 말 나와 있고 자, 우리가 이건 기본 강의, 기초 강의 할 때 계속 봤던 거예요. 이건 지금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핵심어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 나올 때 요 단어가 딱 나오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쯤이면 딱 보면 알죠? 공무원 써 있네.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에요. 그죠? 뒤에는 뭐가 써 있겠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받고 어쩌고 이런 말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했다는 말 써 있으면 이건 볼 것도 없이 그냥 반사회적 무효. 받은 돈이 그리 많지 않대. 적정하대. 그러면 유효예요? 그래도 무효예요? 무조건 무효예요. 이거 수사기관 허위 진술은
그 받은 급부의 적정성을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무효입니다. 과도한 위약벌, 그리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리고 취하 조건으로 돈 받기로 했다. 이런 거 다 반사회적이고, 보험금을 편취, 보험금에 뭐야? 부정취득이란 말 나왔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생각으로 이런 말 써 있으면 다 반사회적이고요.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대. 반사회적 무효. 자, 그리고 이건 좀 전에 본 것처럼 현저한 고율의 이자 약정 반사회적이고요.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적극 기망을 했다. 그럼 이건 적극 기망은 뭐랑 지금 같은 구조가 되겠어요? 이중매매 구조였죠. 요건 이제 어떤, 요거만 잠깐 보면 8번은 갑이라는 사람이 요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 근데 이제 그 후에 갑이 사망합니다. 그럼 사망을 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병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병은 이제 누구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돼? 을한테 줘야죠. 근데 이 병은 아버지가 매매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정이라는 애가 적극적으로 속이는 거지. 니네 아버지가 그런 거 판 적 없다.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적극 기망해서 얘한테 등기를 넘겨받게 된 거야. 그럼 구조는 무슨 구조예요? 이중매매 구조죠. 이런 경우에는 반사회적 무효. 그래서 앞에 사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된 거고, 뭐 각종 첩계약 다 반사회적 무효. 뭐 10번 뭐 윤락행위 볼 것도 없죠. 반사회적 행위고. 자, 11번 매우 중요하죠. 성공보수약정인데 무슨 사건이다? 형사사건이야. 그럼 민사사건 나오면 반사회적 무효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도 시험에 잘 나오죠. 증언의 대가로, 증언 판례죠. 증언을 해주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해서 받기로 하면 뭐가 된다? 반사회적이야. 그러면 만약에 증언의 대가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받았다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건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여비와 일당.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가는 교통비랑 일당 받는 거, 요거까지는 유효합니다. 근데 이걸 초과해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버리면 반사회적 무효가 되고요. 그럼 103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전통사찰 주지. 전통사찰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으로 양도양수하는 걸 알면서 한 종교법인의 무슨 행위예요? 임명행위는 반사회적 행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 이렇게 써 있으면 볼 것도 없이 반사회적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외 파견 근로자가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 회사에서 해외 연수를 보내주고 연수 비용을 전부 다 대줍니다. 대신 귀국하면 우리 회사에 3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 약정.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고, 지상권 나오네요. 자, 그럼 이 법정 지상권은 지상물과 분리양도할 수 있다 없다? 지상권은 지상물과 부종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상권 공부할 때 지상권 존속 중에 지상물이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해요 존속해요? 존속하지. 그럼 지상권과 지상물은 운명을 함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과 지상물은 분리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리양도한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강제집행 면할 목적. 자, 6번도 자주 나오죠. 비자금 판례.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보관한 계약, 임치계약은 반사회적 행위 아니고, 매매계약 체결 뭐라고 나왔어요? 후. 그럼 볼 것도 없죠. 반사회적 아니고, 조세 회피, 양도세 회피.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투기 목적. 그러니까 이런 말 써 있으면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38쪽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 기출문제에 103조를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판례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는 걸 모두 고르래. 자, 기억 뭐 나왔어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의 강박,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건
110조 사기 강박으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 뿐 이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니은 뭐 나왔어요? 강제집행 면할 목적, 반사회적이죠. 딕은 뭐 나왔어요? 조세회피, 양도세든 상속세든 부가가치세든 조세회피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거죠.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러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립 과정에서 반사회적 행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네. 자, 그리고 리을은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뭐 나오겠어요? 적극가담. 그럼 이건 이중매매, 반사회적, 무효적. 저당권 설정이든 뭐든 다 똑같다 그랬어요. 적극가담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반사회적이다. 그럼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가장 즐겨내는 유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봤던 판례들 핵심어가 나오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좀 읽어두시면 되고요.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